한국당이 엊그제 민주당과 2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은 한국당은 조혜주 선관위원, 중앙선관위원 해임 문제로 이제 이 5시간 반 밤 늦게 먹기 운동을 이렇게 시작했고, 그러면서 의원들이 연속으로 이제 밖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농성 같지 않은 모습을 연출시키고는 지금 국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차라리 김태우, 그 다음에 손혜원, 또 신재민, 더 나아가서 문재인 딸, 김경수 드루킹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거부를 했다면 명분이라도 확고하게 이렇게 나올 건데, 조혜주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문제들을 얹는 양상으로 갔기 때문에 모양새가 좀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언제 한국당이 모양새를 명확하게 한 적은 제가 볼 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저보고 와서 촬영을 해달라. 나경원이 2시쯤 오니까 그 전으로 와서 촬영을 해달라. 저는 우리 사무실에 와서 찍겠다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볼 때 정신 좀 나간 사람들이다. 그게 농성이라고. 지금 한국당에 하는 그런 농성 모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국회 밖에 텐트를 치고 밥을 적어도 한 3, 4일은 굶으면서 하든가, 안 그러면 밖에 몰려나가서 시청 앞에서 하든가, 아무도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갈 수도 없는 국회 안에 복도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5시간 반씩 밤 늦게 먹기 운동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제가 묻고 싶어요. 어쨌거나 24일 날, 적어도 28일 날 국회를 열어서 2월 국회를 했다라고 하려면 어제 25일 날에는 여야 합의를 해서 소집 공고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서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그러면 한국당이 지금 여당한테 내걸고 있는 조건이 뭐냐? 즉 국회를 2월 28일 날 열어줄 거니까 너네들이 이걸 해달라 하는 조건을 한번 봅시다.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국정조사, 조혜주 자진 사퇴, 이 4가지를 요구해 왔는데 여기에 드루킹 김경수 사건의 몸통격인 그걸로 의심받고 있는 문재인 부부에 대한 이 재특검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은요, 문재인을 상대로 공세를 하는 부분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자, 김경수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도 수사해라 하고 조그마한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 사과해라고 그보다 조금 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의 특검하자, 문재인이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제대로 목소리를 외치지도 못했습니다. 자, 한국당은 마지막까지 손혜원의 목포 투기 의혹을 국정조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민주당과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나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조건 없는 정상화를 내걸어 손혜원 의혹 등은 국회 개원 이후에 논의하자라고 말을 했고, 최소한 손혜원 국정조사 수용 후에 여당이 주장하는 이해충돌 조사위원회 설치 부분을 수용하겠다고 했음에도 여당이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정상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손혜원 의혹이 터지면서 한국당은 손혜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직위를 이용해서 이해충돌이 되는 일들을 집을 사재끼고 하면서 또 국회에서 각종 이 산하기관들의 물건을 사라, 누구를 임명해라 하면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 하니까 민주당이 들고 나온 게, 한국당의 의원들 중에도 이 자신의 국회 활동과 관련된 이해충돌과 부의 축적과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도 하자 이랬습니다. 내가 한국당의 당대표 같으면 그래, 우리 쪽도 다 하고 해줄 거니까 일단 손혜원 건은 무조건 하자, 이렇게
역으로 이야기를 했겠습니다. 국회의원쯤 돼가 이해 충돌해서 더러운 짓거리 하는 놈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정리해야 되지요. 그거 돈 벌라고 하는 놈들밖에 더 됩니까? 그런 놈들이 만약에 한국당에 있다면 보호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건 그대로 당해도 싼 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민주당은 무조건 들어오라. 한국당은 이 추가 청문회로 손혜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바른미래당이 손혜원 국정조사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로 대처하자 이렇게도 대안도 제시를 했답니다. 한국당도 신재민도 그러면 새당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환노위 국회 환노위에서 청문회를 하자. 그래서 청문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한 2개 더 붙여주면 받겠다 했는데 민주당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손혜원 국정조사 카드를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지만은 한국당으로서는 이 손혜원 국정조사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2월 27일, 28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여권과 청와대로서는 여기에서 뭔가 제대로 나오면 이것이 또 이슈를 뒤덮어서 한 보름은 갈 거니까 한국당이 못 버티고 슬그머니 국회로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유리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뭐 우리가 급할 거 있나? 겉으로만 빨리 들어오라 하고 쇼만 하고 양보는 일체 하지 마라. 그래서 손혜원도 아마 미북 정상회담으로 시끄러울 때 슬그머니 검찰에 한번 갔다 올지도 모르지요. 자, 그래서 결국은 27일 날 한국당의 새 지도부가 들었으니까 이제 미북 회담도 하니까 그때 이제 새 지도부하고 협의를 하면 되지 않겠냐. 지금 그 생각을 여당이 하고 여당으로서는 말로만 한국당이 빨리 국회에 들어오라 하지 실제로는 여당도 별로 우리도 급할 거 없다. 시간 끌고 가보자. 너가 손해지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부부에 대해서 특검을 조건으로 내걸지도 못하는 한국당이 이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냐. 남은 거는 다 솔직히 말하면 김태우, 신재민은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부부에 대한 재특검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국회 복귀 조건으로 이것도 못 내건다. 이게 정당이냐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짓거리를 하니까 손혜원이 다시 간이 배 밖에 나왔습니다. 나경원 내 결병 모르면 어리석거나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제 손혜원이 또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에 한 달 좀 잠잠했죠.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내가 결백한 걸 모른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알고도 이러는 거라면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페이스북에 2년 동안 교육문화상임위원회를 같이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전희경, 곽상도 등과 최근 반년 동안 문화체육상임위를 같이 했던 자유한국당 의원 및 야당 의원들은 내가 실제로 목포 투기나 차명, 직권 남용을 했다고 믿는 것일까? 이렇게 글을 쓰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 알면서 정쟁을 위해 나를 재단에 올려놓고 싶어 하는 것일까? 알고도 이러는 거라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다. 제가 겪은 민주당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좀 민주당에 앉아있지 말라고 밖으로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지난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손은 야당이 지금 손혜원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민주당이 손혜원 국정조사를 한사코 반대하겠지요. 자, 최근에 또 손혜원에 대한 보도는 다 사라졌습니다.
손혜원이 이제 보도가 사라지고 나니까 지가 또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한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자, 손혜원이 저 기고만장이 어디까지 갈지, 뭐 증거를 많이 없앴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저렇게 말해도 무사할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자, 이 와중에 한국당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정권이 마음대로 쓰는 깜깜이 사용을 막겠다고 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자, 이건 잘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당은 어제 문재인은 비핵화 로드맵도 없이 남북 경협을 떠맡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남북 경협 10대 분야 사업에 드는 돈이 110조에 달한다고 한다. 국회에서 제대로 견제를 해야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남북협력 기금이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날 한국당이 제출한 법안은 1년간 300억 이상, 단년간 500억 이상의 정부 예산이 북한에 지원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그 자체 법에 의해서 기금 운영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라는 조직과 정부의 관변 인사들로 구성된 조직에서 심의를 거칠 뿐 국회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만 해도 1조 1000억을 편성해 놓은 이 남북협력기금이 언제 어떻게 어떤 사업에 어떤 용도로 이렇게 써지는가에 대해서 지금 국회가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깜깜이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그래서 쓰고 본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통일부가 작년 10월 달에 개성연락사무소를 개소한다면서 처음에는 매덕이라 해놓고는 나중에 100억 가까운 돈을 먼저 사용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에 100억이나 쓰는 줄 아무도 몰랐지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이 심의를 받았습니다. 자, 지난해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남북협력기금이 1조 970억으로 이 중에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비공개 편성액이 4,172억으로 40%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김정은이나 그 똘마니들한테 그냥 줘버려도 나중에 이 돈이 어디 갔냐라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남북협력기금을 투명하게 써자라는 부분에 대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국회 보고를 받아라는 이 한국당의 법안 제출은 늦었지만은 이거는 만시지탄으로 지극히 당연한 거다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이 20대를 폄훼한 홍익표 발언 등에 대해 즉 20대에 보수하는 반공교육 탓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해서 파문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에 대해 머리를 숙여서 사과를 했지만은 홍익표와 서른 등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말하며 어깃장을 놓거나 입을 닫았습니다. 홍익표는 반공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 때문에 당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고 얘기한 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다. 처음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자기가 그 매체하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 매체가 보도를 잘못했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고, 자, 그래서 원내대표가 사과 기자회견을 한 후에는 기자들과 만나서 원내대표가 내 발언을 모르고 사과한 것 같아 원내대표의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홍영표 대표는 어제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며칠 동안 20대 청년 관련해 당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머리 숙여 사죄의 말을
드린다. 당과 정부는 20대가 직면한 현실을 함께 공감하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42세로 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서 가장 젊은 김혜영 최고위원도 국회의원이 말을 신중히 해야 된다. 잘난 사람이 아니라 국민 심부름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그런데 본인이 실언을 했던 서른 최고위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은 미북 회담 관련 발언만 했지 자기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유감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그냥 원내대표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최고위원회가 끝난 이후에 기자들 질문에 나중에 이야기하자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홍익표는 또 한 발 더 나가서 원내대표가 내 말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사과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홍익표는 문제가 된 발언을 15일날 5.18 망언과 거부 정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라는 거예요. 왜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냐? 물론 그 당시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등으로 인해 당시에 젊은 척이 북한의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 당시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거의 반공 교육이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천안함 2010년이잖아요. 근데 2010년에 뭔 놈의 학교에서 반공 교육을 해요? 전교조 선생들이 판을 칠 때지. 거의 6, 70년대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 교육으로 아이들한테 적대의식을 심어준 거다. 그러니까 지금 20대가 2010년쯤에 한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 다니면서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0대 이상 세대가 20대 이상보다 훨씬 반공 교육을 학교 다닐 때 세게 받았는데 홍익표가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당 내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대가 학교 다닐 때 반공 반첩 포스터 붙여놓고 또 무슨 방위성금 거두고 그런 교육 받았지요. 무슨 놈의 20대가 그런 교육을 받아요? 자,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미북 회담이 있기 때문에 망정이지 자칫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저 망언 2개 때문에 이렇게 밀려 들어갈 뻔했다 하고 한숨을 쉬었답니다. 자, 서양호 중구청장 한때 저하고 TV에서 이렇게 패널로 토론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구청장이 됐는데요. 어제부터 중구청 자원 자체에서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을 구청 자체적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중구는 신청자 11,000명이 어제부터 상점에서 공로수당 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로수당 카드는 월 10만 원 한도인데 1월 달에 안 줬기 때문에 지금 2월 달에는 20만 원 한도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이 카드를 받지 못한 600명은 주중까지 다 준대요. 그래서 중구의 공로수당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즉 기초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월 10만 원,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이 지역화폐라는 것은 전국적 단위로 광범위하게 돈처럼 쓰이는 게 아니라 지역에 지정된 어떤 그 가게에 한해서 지역 단위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성남시에서도 이런 게 이야기되지 않았습니까? 자, 중구 바깥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물건을 살 수 있을 뿐이지 현금 인출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자, 중구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르신 수당이 156억인데 이것이 모두 구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퍼주기 좋아하는 문 정권의 복지부에서도 이 공로수당이 지금 중앙에서 20만원, 25만원씩 주는 기초연금하고 유사하다. 그걸 왜 또 너네들이 구청 단위에서 월 10만원씩 더 주냐? 반대하는데 중구는 지급을 일단 시작하고
협의는 뒤에 하겠다라고 하면서 먼저 저질러 놓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안 듣는 이런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초연금, 즉 노인들 분들한테 주는 이런 정부 국가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제재를 취할 수는 있지만은 중구는 여기에 법원에 가서 법적 싸움을 하겠다고 말을 했다 합니다. 이게 이제 왜 이래 됐는가 하면 문재인 정권부터 민주당 전체가 이런 식으로 퍼주기에 앞장섰고 성남시에서 또 그런 걸 하니까 마치 그런 게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를 받고, 그래서 청남시도 무슨 청년수당이니 뭐 이런 식으로 지역화폐 형태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또 인터넷 같은 데서 깡 해가지고 파는 사람까지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 지금 교복까지도 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재명이 성남시장에서 출세해서 가진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사까지 되는 걸 보고 대권 후보의 반열까지 가는 걸 보고 이제 서양호 구청장도 느낀 바가 있겠죠. 나도 한 건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은수미 새로 성남시장 된 사람도 또 이런 거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이런 짓을 저지르고 이것이 시끄러워지면 이름 알리는데 요즘 뭐 구청장 이름이나 누가 그 구에 사는 사람 아니면 압니까? 구에 사는 사람도 이름 모르지요. 자기가 사는 구에 구청장 이름 아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판을 한번 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부는 중구 몫의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중에서 1, 2월 분 5억을 깎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지부 기초연금 과장은 기초연금법에 기초연금과 유사 중복되는 제도를 운영할 경우 국고보조금의 10%를 삭감하게 되어 있다. 원칙대로 중구에 내려보려는 기초연금 국고보조금이 270억인데 이 10%인 27억을 삭감한다. 다만 앞으로 재협의에 따라 제도가 수정될 수 있으니 이미 1, 2월 두 달치 지불한 거에 10%인 5억을 이 중구가 지출을 했으니 그걸 깎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정부가 퍼주고 이제 또 서울시에서 퍼주고 또 구청에서 퍼주고 자, 이렇게 다 퍼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에 조금 있는 예산 세금 뜯어서 만든 거 다 퍼주면 이제는 일하거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돈 버는 사람, 법인소득으로 돈 버는 사람은 별로 없고 전부 정부 돈만 받는 사람만 늘어가면 나중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세금 낼 사람은 없어지고 돈 받을 사람만 늘어나서 그러면 정부는 이제 뭘 갖고 하겠습니까? 돈을 막 찍어내서 나눠주는 사태에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한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나중에는 베네수엘라처럼 뭐 몇십만 배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복지부가 이런 생색 사업은 우리만 해야지 와 너희도 하노 하고 제동을 걸었는데요. 윗물이 흐리다 보니 밑물도 흐릴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